2부 학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플로어에 이렇게 팻말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 김병기 박사님 오시죠? 예, 끝나고 해요? 그게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여러 가지로 다 이 코로나로 다 인해 갖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대한독립선언 10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술대회 진행을 맡은 임형진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그 103주년 기념 학술대회는요, 조소왕의 독립전쟁과 언론의 역할이라는 큰 타이틀 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언론의 역할과 독립전쟁 이 두 가지로 다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것은 이제 언론의 역할입니다. 언론의 역할이고 여기에 이제 두 분의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앞에 지금 나와 계신데요, 이시종 박사님이 발표를 1930년대 한국 독립당에서 만들었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진광에 대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번째 주제는 이따 또 나오시겠습니다만은 그 김병기 박사님은 광복회 학술원 원장이시고 또 지금 현재는 이 대한독립투쟁 총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병기 선생님께서 이 1920년대 상해 임시정부에서 기관주로 발행했던 독립신문에 대한 그 역할, 이거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에는 이 언론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이 김영신 교수님과 김동환 박사님께서 또 토론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발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시종 박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박사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삼균학회 이사를 겸하고 계시고, 그리고 민화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통일운동 기구죠. 그 민화협의 사무차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우리 사회에 진짜 이 통일운동이랄까, 여기가 가장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활동해 주시는 독립운동 연구가이시기도 하십니다. 이시종 박사님께서 시간은 우리가 조금 일부 1세션이 일부가 조금 좀 땡겨졌어요. 절약을 해주셔갖고 여유가 좀 있는데, 그래도 또 모릅니다. 또 플로어에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6시까지 쓸 수 있는데, 예정대로 20분 내에 준비된 것을 발표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10분 내에 해주시고, 이제 또 답변도 듣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 있게 하여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시종 박사님께서 상해 한국독립당의 기관지인 진광에 대한 연구를 지금부터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이시종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이제 학위를 굉장히 좀 늦게 받았습니다. 57에 받았으니까 많이 늦게 받은 거죠, 학사학위를. 근데 이제 그때 제 학위 논문이 통일독립 촉진회라고 하는 그 1948년 7월에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운동 단체죠. 김구 선생하고 김규식 선생이 이렇게 연대에서 한국독립당하고 민족자주연맹이 같이 연대해서 만든 그 조직이 통일독립 촉진회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논문을 썼고, 1948년에서 58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쓰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삼균학회에서 제가 논문을 쓸 때 그 당시에 이제 해방 공간에서 있었던 한국 독립당의 당원 명부를 저한테 박사 논문을 쓸 때 주신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과로 해서 한국 독립당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 상해 한국 독립당이 1930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30년 1월에 만들어졌는데 그 한국 독립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하고 있는데 한국 독립당이 1948년 50년의 9월에 이제 그 이승만 정부로 해체가 되었다가 이제 해방군관이 끝나고 나서 1960년 4.19 혁명이 터지고 나서 다시 이제 부활을 하죠. 김학규 선생이라든지 조경환 선생이 해서 부활을 했다가 다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없어지게 되고 다시 63년에 김홍일 장군에 의해서 다시 부활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계시지만 김을도 의원님이 계시지만 그 당시 김두한 선생님께서 이제 그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셨고 이런 과정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에 이제 그 당시 신민당이랑 이제 합당을 하면서 한독당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독당 40년 역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한국 독립당을 다시 이제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독립당이 차지하는 우리 현대사에서 있어서 위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상해 한국 독립당을 이제 나름대로 좀 다시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보자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 진광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제 제가 알게 되었고 이 진광에 대한 해제를 지금 오늘 토론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이거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해제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그 3.1 대혁명 1919년 3.1 대혁명 이후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생각들의 입장들을 발표를 하시기 위해서 그 기관지나 잡지들을 이제 만드셨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운동을 하셨는데 이제 기관지와 잡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정치적 입장과 시대들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잡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독립운동 방략들이나 고민들을 이런 잡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속에서 1930년 중국 상해에서 만들었던 한국 독립당은 김구 선생과 이제 안차호 선생 임시정부를 지지 옹호했던 분들이 만든 이제 정당이죠. 한국 독립당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김원봉 선생이 대표적으로 알게 되어지는데 사회주의 세력과 이제 대항해서 만든 어떤 그런 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독당이 1934년에 그 기구 진광을 만들어지기 이전에 페이지 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932년 1월부터 32년 12월까지 상해에서 상해 신문을 33호까지 발행했고 그다음에 33년에 한독당 광동 지부에서 한성을 발행하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4년에 이제 중국 항주에서 이제 윤봉길 의사의 그 폭탄 테러가 있으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 항주로 이동하셔서 이제 기관지 진광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쭉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경에서 다시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독립평론이라고 하는 것들 한국 뭐 독립당부도 만들었고 독립평론도 만들었는데 그런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의 진광이 우리는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정당으로서의 최초의 연구의 그 기관지 형태로 잡지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 기관지에 대한 연구가 뭐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연구가 많은 건 아니고요. 이 한국 독립당에 대한 연구가 논문으로 보니까 한 편의 논문이 있더라고 있긴 있었는데 그 이제 한중 연대와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을 이제 실현했던 그런 연구 논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6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한국 독립당 결성과 진광 발간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상해 한국 독립당 결성과 당이 당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한독당은 기본적으로 이동영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를 그 핵심 세력으로 하는 분들과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중심이 되었던 흥사단 세력들이 민족주의 세력을 통일하고 이를 통해 임시정부를 지탱하는 정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0년 1월에 창당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직 자체가 그 당시에 뭐 이 한독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통합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한독당 자체를 만들 때는 비밀 조직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게 한독당을 보면서 좀 봤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한독당의 66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당을 만들 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28분이 계시죠. 근데 기존에 이제 한독당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은 이제 기독교인들 여러 가지 독립운동 세력들이 많이 참여했던 정당이라고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은 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이 한독당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 중에서 66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김갑 선생이라든지 박찬익 선생이라든지 이동영, 이시영, 조한구, 김두봉, 백기준 이런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데 이분들이 대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여기 김자진 장관도 대종교인이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도 대종교인이었지만 또 참여를 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던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종교가 참여했었을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종교인도 굉장히 그런 타 종교에 대해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교가 기본적으로 67페이지에 보면 종교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대종교가 독립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금 알고 계시죠. 엄청난 성과를 많이 내서 고통도 많이 가져셨잖아요. 독립에 대한 뜻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참여하시지 않았겠는가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한 30페이지 되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에 보면 한독당의 당위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한독당의 당위는 기본적으로 5천년을 자주 독립의 나라로 살아오던 나라가 일제에 의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죽기 일부 직전에 직면하여 민족의 자존을 구하기 어렵고 세계적 공동변형의 길을 나가게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혁명적 수단이 필요하다. 무력으로 일제를 사도하고 국도를 광복하여 삼균주의에 입각한 신민족을 건설하고 안으로는 국민 생활에 보장하고 밖으로는 민족과 나라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통해 세계 평화에 함께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독당의 당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당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강도 역시 69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당강은 기본적으로 조선왕의 삼긴주의에 기반돼서 채택된 것으로 이 노선은 기본적으로 광복 이후까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관철됐던 것이 그당 한독당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진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광은 34년 1월에 이제 발간이 되어 가지고요. 국한문판과 중문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71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에 대해서 6호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진광에 대한 내용들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잡지는 6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문판으로 4호가 되어 있고 중문판으로 71페이지, 72페이지에 보면은 진광에 대한 이게 그 수록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7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국문판의 경우에는 3.1 대혁명 이후의 독립전쟁이 진행된 결과들을 수록해왔고 이를 통해 독립전쟁을 위한 방향으로서 혁명자한테의 연합과 대당 조직 문제를 통해 당시 주요한 쟁점 문제였던 좌우의 문제, 좌합작의 문제를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해외 혁명운동사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혁명운동인 동학혁명과 갑신혁명의 원인과 실패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광이 계속 발표되었으면 각 나라의 혁명운동사들을 작성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다음에 중문판의 경우에는 또 특징인 게 중문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순신 정부라든지 한국의 최무선 선생의 장군의 한국의 화약 제조술, 국방 문제,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한중 민족 혁명의 연쇄 관리, 삼국시대 대외 외교 사절의 관례 파견, 동아서적 유통사의 고찰 등 한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지가 국문판하고 중문판으로 나눠져 있는데 국문판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방향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져 있지만 중문판에는 한중 간과 관련되어 연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던 것이 중문판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광의 내용과 현실 인식입니다. 진광은 국한문판 창간호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국운동은 민족 대 민족, 계급 대 계급의 충돌 및 그 연결 관계를 절실히 인식 파악하여 민족적 계급적
정치, 경제, 사회적 평등과 자유를 실현함과 그 경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운동의 가장 큰 혁명적 대상은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타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혁명 세력들이 이제 투쟁의 깃발을 들고 모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강의 발행은 독립전쟁에 필요한 주장과 이론 및 그 소식들을 소개하고 혁명운동의 진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독립전쟁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강 국문판에서는 독립전쟁과 관련된 주요한 쟁점이었던 민족문제와 혁명단체 연합문제, 대당 문제 등에 대해서 한독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혁명운동, 그래서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이라든지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했던 시펜당의 양력, 그 다음에 터키 공화국의 국민당 약사 등을 약사를 이제 발표함으로 해서 우리 외국의 혁명운동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문판에 보면 쭉 내용을 보면 민족문제 연구, 그 다음에 혁명단체 연합문제, 그 다음에 대당 조직 문제 이렇게 주요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족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그 사회에 걸쳐서 계속 이제 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제일 밑에 단원인데요. 진광은 기본적으로 민족문제와 혁명단체 연합문제, 대당 조직 문제를 통해서 좌우합작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당대 최고의 이론가이자 독립운동가로서 진광을 총괄했던 조수왕은 기존에 있었던 좌우합작의 연합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과 검토 없이는 대당이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나타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좌우합작이나 연합보다는 한중간 연대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혁명운동의 특징이다. 그래서 강화하는 것이 혁명운동에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중문판에 나타나게 되는데, 중문판에 게재된 한중 민족혁명 연쇄 관계는 인간과 인간, 종족과 종족의 관계라는 것도 결국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때 이른바 연대적 상력, 한중 간의 연대는 연대적 상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방의 관계를 맺어온 두 민족의 힘을 합쳐 서로를 격려하며 민족 대합의 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우리가 오랜 우방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연대적 상력이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힘을 합쳐 일제를 타도하는 함께 나가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우리 민족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었다. 독립전쟁을 승리를 이끌기 위한 노력으로서 뭘 중문판에서 강조하냐면 우리 선대의 우수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독당에는 그 대종교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선대의 우수성을 이 지문들이 많이 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79페이지에 일부 좀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0페이지 중간에 보면 13세기에 한국의 화약 제조술이나 북방 문제, 이순신의 거북선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절광선 도서관 문화재 전람회 출판된 한국 도서 문제, 그다음에 서적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한중 간의 연대가 굉장히 좋았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이 중문판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우리의 역사된 기록과 함께 화약 제조술, 거북선을 통해 군사력이 매우 우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인들에게 알리고자 했고, 서적의 유통관 전시를 통해 문화적으로도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부 진광에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조수왕 선생이 작성하신 한국 영년의사활동 요목과 영년의사 원료표였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조수왕 선생이 1904년부터 1934년까지 그 당시 독립투쟁에 참여했던 의사분들에 대한 기록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영년의사 활동 요목 보면 84페이지 적혀져 있습니다. 연대 순서대로 해가지고 기산도 선생부터 시작해서 1905년에 박재순을 칼로 찌르려고 했다. 뭐 이런 부분들 내용들을 쭉 해가지고 52명에 대한 명단들을 연도별로 쭉 수록을 하셨습니다. 이거 자체를 이제 조상 선생이 작성을 하셨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에 보면 영년의사 월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있었던 우리 독립투쟁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월별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월에 보면 87페이지에 보면 최익현 선생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김지섭 선생, 뭐 이런 분들, 이봉창 선생, 그 다음에 김상옥, 장기명, 편강렬, 김상옥,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활동의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놓으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매월 어떤 우리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기록 모두 8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 두 기록 모두 1905년 을사조약부터 1934년까지 독립투쟁의 기록을 남긴 것으로 한국 독립당이 생각하는 중심 인물과 중심 사건이 무엇인지를 밝힌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의를 좀 두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9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진공항에 썼을까? 진공항에 기록을 남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서술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90페이지 중간에 쪽에서 보시면 폭탄 투척이나 무장 투쟁을 통해 독립전쟁의 활동을 전개한 것을 진공항에 발표한 것은 한국 독립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장 투쟁을 통해 조국 광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순국 선열들의 독립정신의 의지를 계승하겠다라고 한 것을 밝힌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강 중문판에 조소왕 선생이 만드신 유방집이 1934년에 만들어지는데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실려있던 남자연 선생에 대한 내용들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여기 수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남자연 선생에 대한 독립투쟁을 게재한 것은 그 중문판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실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32년 4월 홍보공원의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으로 세계의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 조선인의 독립투쟁의 의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국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남자연 선생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 중문판에 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었고요. 실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영년 의사 활동 요목과 영년 의사 원력표가 이렇게 작성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20분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역시 발표를 많이 해보신 솜씨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시간 내에 딱 발표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처음에 20분만 드리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20분 이거 오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진짜 전문가답게 20분 내에 압축해서 딱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시종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김영신 원광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실 텐데요. 김영신 교수님은 특별히 진광을 해제하는데 또 참여하셨던 분이고 이번에 또 수왕 선생 선집 나올 때도 또 그 번역에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의 뜻도 표하면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신 교수님. 예.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그 사회자께서 제가 진광을 해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제는 아니고 진광을 중문판에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수왕 선생 사상주의 혹은 그 생애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닙니다. 원래 저는 이제 그 대만에 있는 정치대학에서 국민당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국민당사, 장개석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당사를 공부를 했는데 제 이제 그 박사과정의 지도 교수님이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호춘회 선생이라고 중국에서 한국 독립운동이라는 책을 이제 쓰셨던 한국에도 이제 신승하 선생이 번역하셨던 이제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이제 저도 그 국민당과 중국에서의 한국 독립운동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 국민당사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국민당 이제 당사위원회의 그 서고에 수장고에 좀 그 자유롭게 이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만에서 이제 공부하던 때부터 한국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좀 이제 많이 받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귀국한 이후에 뭐 중국에서 제가 얘기하는 중국은 이제 중화민국 대만입니다만은 뭐 중국에서 공부한 그런 인으로 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을 출간할 때 뭐 진광을 비롯한 이제 중문 관련 자료들을 제가 모두 이제 거의 맡아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인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원자로 이제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연구자는 아니지만 또 그러면서도 오늘 이수정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의 이제 글의 주제가 또 조수왕 선생의 뭐 사상 주의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토론자로서의 뭐 자격은 제 스스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어떤 그 아까 발표자께서 이제 그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제 그동안 조수왕 선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제 상균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사상과 뭐 주의 주장에 대한 연구가 이제 줄을 이뤘습니다. 오늘 이수 선생께서는 이 조수왕 선생의 이제 언론 활동에 주목하신 글을 발표하셨는데 물론 이전에도 이제 그 관련된 논문이 한 편 정도 있는 걸로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발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 발표문에 대한 그 관점 논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동감한다는 전제하에서 내용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뭐 제언 혹은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몇 가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거 뭐 사소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논문의 이제 제목이 상해 한국 독립당 기관지 진광 연구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진광이라는 잡지는 어떤 잡지냐 정의를 내리자면은 제목만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진광은 상해에서 발간된 한국 독립운동 기관지다. 그래서 이 제목이 좀 모호하지 않은가. 아마 이렇게 이제 그 상해라는 지명을 앞에 내세운 까닭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한국 독립당은 세 단계를 거쳐서 또 해방 이전에 세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해 시기 30년부터 35년까지 상해 시기라고 하고 35년부터 39년까지는 뭐 재건 한국당 시기 그다음 이제 중정 시기가 나눠지는데 그래서 그 30년부터 35년까지를 일반적으로 이제 상해 시기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착안해서 이 논문의 제목을 그냥 상해 한국독립당 기관지 진광이라고 그렇게 붙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제목만 가지고는 좀 호도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진광과 관련된 이런 중고등학교에 혹은 대학 수능 시험에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진광의 발행지이 어디냐? 상해, 중경, 항주, 남경 하면은 학생들은 상해라고 그러겠죠. 명확하게는 더욱 명확하게는 이제 항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제목을 좀 더 그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진광 발행의 연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진광 동문판은 이제 1934년 1월 25일 날 발간된 것으로 날짜까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문판의 경우는 역시 이제 34년 1월에 발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날짜는 명기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는 1월 26일 34년 1월 26일 밀정이죠. 일본 정서관 밀정이 당시 이제 그 항주로 향하고 있던 이제 조수왕 선생하고 접촉했다는 그런 이제 보고가 본국예무성에 올린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물론 그 진광이라는 잡지의 창간 과정 그리고 이후의 발간 과정에서 이제 조수왕 선생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진광 특히 그 중문판의 창간 과정 당시 창간됐을 당시에 조수왕 선생이 항주에 계셨는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수왕 선생의 이제 그 1월 말 전후한 이 시기의 행적 이 부분도 상당히 그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상해 항구공원 의거 이후에 상해를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뭐 김구 선생은 뭐 가흥 쪽으로 가시고 또 함주 선생, 그러니까 수왕 선생께서 이전 전까지 항주 가시기 전까지 뭐 상해에 계셨던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에 또 있다가 1월 26일 날 이 무렵에 항주 가시던 도중이었는지 이런 걸 밝히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상 선생의 그 진광 창간 전후의 행적 혹은 역할, 창간 후 발행 당시의 뭐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함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주최 측으로부터 받아봤던 글하고 오늘 이 표문하고는 좀 그러니까 원래는 이보다 훨씬 더 좀 분량이 좀 많았는데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도토는 이제 세 번째 부분에 좀 언급했던 내용이 오늘은 그 발표문에 좀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발표문 토론문을 보신 분들은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처음 받아봤던 발표문은 이제 민족문제 A4 5장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두 쪽 정도로 이제 줄다 보니까는 제가 좀 지적이랄까요 묻고 싶었던 이런 내용이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받아봤던 그 글에 저는 이제 그 3장 1절에서 조선 선생이 이제 독립전쟁의 과정을 이제 파괴, 건설, 건국의 시기로 나누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괴, 건설, 건국이라는 3단계를 독립전쟁 3단계론이라고 제가 이제 붙였습니다만 이전에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대만 유학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대만에 이제 삼민주의 연구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민주의 연구소에 그 한국 학생들도 뭐 적지 않았었고 했는데 그 중국 학자들 혹은 당시에 이제 그 삼민주의 연구소에 공부하고 있었던 한국 학생들까지도 삼민주의는 삼민주의 아류 아니냐, 한마디로 베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얘기 거론하는 게 바로 그 건국대강에 나오는 이제 그 건국의 3단계죠. 선문이 얘기하는 군정, 훈정, 헌정 시기. 사실 군정, 헌정, 헌정은 건국대강에서 이제 정리가 된 것입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1906년에 선문이 그 중국 동맹의 혁명 방향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13건의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군정부 선언입니다. 군정부 선언은 요약가 되면 4강 3서인데 중국혁명이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오고 또 국민혁명, 그리고 이제 국민정부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요. 그 혁명의 4강령이죠. 4대 강령은 구제 단로, 안주적, 쫓아내고 회복 중화, 창립 합중 정부, 평균 집권. 그래서 선문의 이제 중심 사상인 이제 삼민주의의 어떤 원형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3서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건국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파괴, 조선 선생이 얘기하는 이제 파괴의 시기를 이제 군법 지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의 시기를 약법 지치, 그리고 이제 건국의 시기를 이제 헌정 지치, 이것이 정리된 게 바로 이제 군정, 훈정, 헌정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어쨌든 오늘 발표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선문이 얘기하는 이제 국민혁명론과 이 조선 선생의 제가 이제 이름 붙인 독립전쟁 3단계론의 각고 다름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조선 선생의 관련 연구에서 어쨌든 선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행 연구자들의 자료의 출처를 좀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 이거는 이제 후학들의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왜냐하면 제가 진광을 논문이 아니죠, 중문판을 번역을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을 이제 가지고 있고 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는 발표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33권에 한국 독립당 1권에 수록된 페이지하고 발표문의 쪽수가 굉장히 틀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좀 치밀함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용신 교수님께서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읽어주셔갖고 아마 우리 이시종 박사님이 이 논문을 보완하고 또 최종본을 만들 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가지 정도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거는 그냥 조언이고, 첫 번째는 왜 상해 한국 독립당의 진광이라고 했냐, 항주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그냥 한국 독립당 기관지 진광이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저는 느낌상 이렇게 쓰실 분이 없었다는 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한독당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상해 독립당 한독당이라고 쓰신 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니까 꼭 한번 얘기해 주시 바라고요. 두 번째는 조소왕 선생이 이 진광을 창광하는 그 즈음에서 행적이 어땠는가,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저도 사실 굉장히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 부분을 딱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여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이제 사실 원본을 받았어요. 사전에. 그래서 원본에 읽어봤더니 그 내용이 여기 빠졌더라고. 근데 그 부분을 또 마침 지적을 해주셨네요. 소위 이제 손문의 삼민주의와 삼균주의의 상관성,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느냐. 소위 소왕 선생의 창조성 같은 것이 있다면은, 창조적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차별성 같은 걸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압축해서 답변을 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토론문을 보내주셔서 봤고요. 일단 제일 마지막 거 그 자료 인용과 관련되어서 이제 선생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을 봤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을 저는 책이 몇십 권이 돼가지고 저는 없어요. 사실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저는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33권을 찾아가지고 한국 독립지 근상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 인터넷상으로는 맨 위에 우측에 페이지 수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160페이지로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거를 썼는데, 선생님께서 원본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니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제가 하여튼 그 원본을 보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왜 이제 한국 독립당 기관지 진광으로 하면 어쩔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 맞긴 맞는데 이제 딱 하나가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이제 번역하신 이 중국어 번을 보면은 1935년 11월이 이제 그때는 또 어떤 때냐면은 조상 선생이 재건 한국 독립당을 만든 시기거든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35년에 이제 5월인가요? 상해 한국 독립당 해체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상 선생이 이제 민족혁명당 쪽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가시다가 7월에 들어갔다가 2달 있다 나오세요. 그러면서 이 중문판을 또 만드세요. 이 진광을. 그러니까 뭐냐면 1호부터 4호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상해 한국 독립당의 진광으로 나오는데, 이 중문판은 11월에 발간하셨을 때는 그 소속이 재건 한국 독립당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상해 한국 독립당으로 하는 게 상해 한국 독립당, 그다음에 재건 한국 독립당 진광연구 이렇게 제목을 달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상 선생이 이제 어디에 계셨냐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으셨는가 말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만든 우리 수왕 선생 문집의 연보를 이렇게 한번 봤고, 그다음에 책들을 좀 뒤져 보니까 항주에 계셨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연보에도 보면 34년 1월이 이제 진광이 나올 때인데, 연보에 보면 32년에 항주에 계셨었고 34년에 항주에서 이순신 부선연구와 진광진보 국화문 등을 발간했다 이런 내용들이 연보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재건 한국 독립당을 만드셨을 때 그분들의 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 조범대 선생이 쓴 책자에 보니까 그 사무실이 과거에 상해 한국 독립당이 있었던 항주의 사무실에 있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항주에 있었던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세 번째에 왜 한국 독립운동의 근상을 인용했냐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진강에 내와 있는 민족 문제라든지 대당 문제라든지 민족연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실질적으로 조상 선생이 좌우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 뭔 차이가 있냐 도대체 뭐가 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눈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차이는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 뭐 운동의 단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조상 선생은 지금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주의 혁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 국가를 새롭게 하고 막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대국으로 들어가는 문제들 쉽게 해서 뭐냐면 소련의 어떤 영향하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굉장히 좀 그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당과 공산당의 차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한국 독립 당시 근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그 인용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좀 가려주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독립전쟁 3단계로 한번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손문에 그 국민혁명론 이런 쭉 말씀하셨는데 그 저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자료들을 쭉 뒤져보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조상 선생의 성황 선생 문구에 보면 그 조인재 선생께서 말씀하신 그 조시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 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후학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보충하고 이런 것이 사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어떤 사람이 딱 만들었다고 해서 금방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그 중국에 계셨으니까 손문 선생의 얘기도 들었겠죠. 뭐 그 조상 선생이 어학도 출중하신 분이시니까 뭐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사상에 대해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것만 받아들였겠는가? 아까 우리가 이 진광에 보면 외국의 혁명 사례들을 쭉 인용한 걸 보면 외국의 혁명 사례도 다 봤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쨌든 한독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를 당강이나 당이라든 이런 걸 쭉 말씀하셨고 건국강령도 발표해서 쭉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실천이 결국 어디서 나타나냐면 나라가 광복이 되었을 때에 그분들이 환국했었을 때의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환국하기 전까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에서 우리나라가 딱 광복이 일본이 망했다라고 하는 상황이 딱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 독립당과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 세력 임시정부 내 갈등을 하잖아요. 민족혁명당 김원봉 선생 중심의 세력들은 임시정부 해소하자, 없애버리자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국내로 데리고 가서 국내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안을 만드시잖아요. 그분들이 오면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임정이 기본적으로 역할을 하지만 국내에 임정이 들어가서 국내에 있는 혁명단체들과 연대를 해서 일단 우리가 과도정부를 만든다. 그래서 과도정부에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되면 그 모든 것 자체를 정식 정부에 인계하겠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임시정부가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셨죠. 계속 발표를 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게. 왜 안 됐어요? 미군정 때문에 안 됐잖아요.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들어오셨고 들어오면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임시정부가 모든 걸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올 때 들어오시면서 국내 혁명단체들과 같이 함께 해서 우리가 과도정부를 만들고 정식정부를 만들어서 모든 걸 인계해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었지만 미군정에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들어올 때 국내 언론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몰래 그냥 알려지지도 않고 들어오셨잖아요. 여의도에서 오실 때도 뭐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웅장했던 꿈을 만약에 미군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모든 걸 맡겨놨었으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갈등 구조도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군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미군정이 성립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분들과 계속적으로 대립했고 조상 선생도 거기에서 끊임없이 반탁운동했고
그 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임시진 의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국내에 와서도 국민회의를 가지고서 그분이 끝까지 의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분명한 입장이 있는 거예요.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오셨고 그다음에 좌우합작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박상원 선생은 참여 안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막판에 가가지고 남북 협상할 때 두 개 갔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임시정부의 기본적인 노선을 가지고 국내에서 활동을 하셨다가 이제 남한에 이제 수립되고 북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거기에서 약간 갈리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기본적인 그 광복 전에 독립 전쟁을 할 때의 상황을 그대로 해방 공간에서 계속 가지고 와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분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어떤 그것이 독창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딴 사람하고는 좀 틀린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국내에서 해방 공간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가 독창적이고 또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어떻게 김영신 교수님 뭐 더 추가로 다 하실 말씀? 궁금증이 조금 풀렸고요. 짧게. 예.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따 종합토론 때 제가 예. 또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그때 예. 다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첫 번째 포문을 잘 열어주신 이시종 박사님과 김영신 교수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언론의 역할 파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